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검찰 조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심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 오빠와의 친분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안 후보자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 5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특검 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친오빠와의 친분 여부에 대해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서 법의 잣대가 공정성 잃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윤석열 총장과 가까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공정하게 수사되겠습니까? 저는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휘문고 동창인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영향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후보자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김진우 대표가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승진할 때 김 대표 축하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입니다. 심 후보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결론 지은 데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무혐의 결정을 한 것도 모릅니까? 아니, 무혐의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곧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입에 신중한 여당과 소수자를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금 추진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크시스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라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또 건국 시기와 관련해 안 후보자의 역사 인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건국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냐고요? 1919년이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국의 시작은 맞다. 그러나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후보자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밖에 여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위가 더 적극 나서고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착취로 인한 인권 문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야당이 네 번째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란 기존의 당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중에서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각각 1명씩 최종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당은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해 법안 발의를 한 만큼 한 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취지할 의지가 있는 것이기는 한지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 추진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2번이나 최상병 특검 법안에 숨은 나쁜 의도, 즉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업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당의 입장과 관련해 한 대표와 이야기가 된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한 대표의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한 대표는 구미 산업단지에서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특별법 입법 등을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약속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한 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자신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국회에서 열린 두 청문회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민주당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눈 수사, 또 김건희 여사 이슈까지 다양한 시점에서 이제 공세를 펼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반부터 사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심우정 후보자가 가족 관련된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380여 건의 자료 요청 중에 70% 가까이를 받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심우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학교 정보 등 가족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며 애둘러 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중단됐던 청문회는 심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추가로 내기로 하면서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 야권의 공세는 상당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던 장인 별세우의 재산이 급증한 지점이나 자녀들의 재산이 이미 1억 원이 육박하는 부분은 예상과 달리 중요하게 거론이 되지 않았고 대신에 최근 굵직한 수사 관련된 입장과 이 확인되는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성윤 의원을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심우정 후보자는 현재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다른 질의에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정으로 답할 수 없다며 말을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 후보자가 이 법무부 기조실장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내려졌던 직무집행 정지명령의 징계를 받게 됐을 때 왜 결재를 거부하며 반발했느냐라는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의 문제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심 후보자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냐 또 이 건국일 등 역사관과 관련된 질문을 진행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네, 도덕성보다는 수사 업무에 관한 태도,
그리고 이제 역사관 이런 게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졌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을 이끄는 그 능력을 입증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겠다.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등의 이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 또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게 이 야권의 공세 지점이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역할을 지키고 또 늘려야 한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또 오늘 질의에서도 그런 지점들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조배숙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의 힘이 약화됐다, 이 직접 수사권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질의를 하면서 심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고요. 또 송석준 의원은 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는 야당에서 여사라고 호칭을 하지 않으면서 질의를 하냐며 야당 의원들을 비판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송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느 인사청문회처럼 이 후보자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미 대통령실 안팎이나 법조계에서는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이 심우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직인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군요. 9월 15일, 오늘이 3일이니까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네, 시기적으로 아직 넉넉하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그 사이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국회에서 이제 시끄러웠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제 있었는데 개인적인 논란 그리고 현안들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에 대한 질의가 이제 심 후보자에게 이게 많았다면은 안창호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같은 사상에 대한 질의가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전에 책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청문회 전부터 사실 많이 보도가 되고 또 거론이 됐었죠. 또 이 안창호 후보자에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에 대해서 야권의 공세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었고, 이에 안 후보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며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에서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 후보자의 역사관도 공세가 펼쳐진 지점이었습니다. 이 안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기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복회와 진보권에서 진단하는 1948년을 건국적으로 보는 것은 뉴라이트다에 해당이 되는데, 이에 안 후보자는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면서도 이 1919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고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런 그 기록, 특수성 때문인지 이런 청문회에서 이제 역사관 사상 검증이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안창호 후보자에게 이제 발언 기회를 주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펼치면서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 강민국 의원의 질의 시간이 조금 대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경기에서 이 XY 염색체를 가진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을 언급하면서 이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안창호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줬거든요. 이에 안 후보자는 캐나다의 역도 대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여성들이 운동 경기 등에서 더 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강승구 의원은 이 인권위는 진영의 진지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진영의 잣대로 들이대고 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할 수 있겠나, 인권에는 보수와 진보, 좌우가 없다며 민주당 공생에 되레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지점은요, 개인적으로 두 명 다 이 검사 출신이지만 이 기획통과 공안통의 차이가 답변에서 조금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안창호 후보자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 재판관을 거친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보니까 사상관이나 역사관에 대해서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반면 이 기획통 출신인 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추론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또 각종 논란이나 이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인권위원장 역시 국회 청문회는 거쳐야 하지만 국회 인준 대상은 아닙니다.
때문에 검찰총장 자리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 목소리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네. 두 사람 모두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좀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기에만큼의 이런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에서 여야는 세수 결손 원인을 두고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세수 결손 원인은 정부의 부자 감세가 아닌 급격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때문이라며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를 세수 결손 원인으로 꼽고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늘린 국가 채무로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계엄령 의혹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괴담 선동이라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한 이후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가담했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인 1조 896조 원을 웃돌고 소득보다 지출이 큰 적자 가구도 24%에 달하는 등 민생경제가 침몰 중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 대표가 민생위기 극복에 함께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여당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재난과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를 지키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응급실 대란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현재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계엄령의 실체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된 건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공개적으로 발언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발단은 바로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 지명이었는데요.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이 같은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계엄 사령관을 추천하고 지휘 감독할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또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을 앉히는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김용현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은 분이에요. 뭐 계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엄령 준비에 대한 정황 제보가 있다곤 하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제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 경우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170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를 즉각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격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 대해서 이런 그 사법적인 조치를 하고는 그다음에 내가 지도력을 만약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완전히 강권 통치를 할 거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국민의힘은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둔 민주당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의 화살을 돌리기 위함이자 정권 탄핵 추진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입니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상황이 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경고를 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정치권에서 또다시 불거진 경제 공동체 성립 여부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가운데 뇌물죄 적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건은 바로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부부가 과연 경제 공동체가 맞느냐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는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음에도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저가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 씨가 취업된 이후에 지원을 중단했는데 서 씨가 받은 월급과 집세 등 2억 2,300여만 원을 곧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던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 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 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취지인 거죠. 공무원 가족이 금품을 받은 것을 공무원 본인에 대한 뇌물로 보려면 경제 생활을 함께한 경제 공동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가능한데요. 전 사위는 독립적인 생계를 갖고 나고 회사에 계속 다녔어요. 따로 살고 있고 검찰에서는 일종의 경제 공동체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경제 공동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분이 진짜 경제 공동체. 사위가 월급 받은 걸 어떻게 장인이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결국은 사위가 받은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결국은 같다. 우리가 여지껏 법리적으로 사위까지 그렇게 넓힌 적이 있었던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뇌물죄든 제3자 뇌물죄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전 다혜 씨를 소환 조사한 뒤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전망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지금 7달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인에까지 수도권식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주지검에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 정부 인사들이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 예정인 이재명 대표가 당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첫 회담 이후 모처럼 훈풍이 부는가 했던 협치에 대한 기대가 전직 대통령의 수사로 인해 또 한 번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국내 유명 회계 법인에서 공인 회계사를 거쳐 대기업에서 대표이사를 하다가 22대 국회에 입성한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제통으로 앞으로 기재위와 예결위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동시에 지역구 발전을 위한 법안도 발의하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을 모시고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기업 CEO 출신이시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대구 동구 군위 갑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 지역구가 이제 동대구역. 그 지하철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신 동대구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대구 동구에 이렇게 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에 입성할 때 이제 타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제 거쳐서 대구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이제 지역구를 이제 두신 건데요. 국회 이제 입성하신 지 석 달 정도 되셨습니다. 경제통이시고 CEO 셨는데 대기업에 이 정치권에 들어오셨을 때 어떠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실은 이제 지난 한 3달간 저도 이제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몸담았던 이렇게 기업을 떠나서 이렇게 정치에 처음 입문했는데 3달간은 실은 이제 어찌 보면은 처음 도전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정치라는 영역이 저한테는 되게 생소해서 일단 빠르게 좀 여의도의 전체 정치 문화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또 여러 또 다선 선배님들 또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연구단체나 또 이런 또 공부 모여도 많이 들어서 빨리 좀 공부를 좀 하고 얼른 좀 이렇게 좀 국회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보는 3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은 처음에 이제 국민 추천제로 제안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부분 물론 저도 이제 관심이 많긴 했지만 또 제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자신도 없었고 또 기업 CEO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정치라는 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또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보다 제가 좀 더 뭔가 나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고 또 조금은 개인적인 거 보면 사실 이제 그 기업 경영자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을 그만두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공직에 들어오니까 뭐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도 좀 아마 좀 차이가 좀 나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비교가 되기도 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복잡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좀 하던 생각이 언젠가 제가 이제 사회로부터 저는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학교 가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또 사회에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대기업의 CEO가 되기까지는 사회로부터 많은 받은 혜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좀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남은 인생을 좀 더 공익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하는 그런 좀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되게 좀 도전적이지만 되게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공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수락하면서 나름대로 의지를 되게 불태웠죠.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에 소속이 돼 있으시잖아요. 정치 현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세수 결손을 놓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합질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야당은 지금 그 윤 정부가 정말 무리한 감세를 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경기 침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 정부에서 정말 그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세수 추계한 것과 실제로 이제 세수 간의 차이가 발생된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세수 추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변수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더 이렇게 개발해서 세수 추계액을 좀 정확하게 맞춰가는 것들은 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실은 보면 뭐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나 이런 걸 줄어든 걸 보면 세율을 낮춘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세율을 낮춘 것 때문에 이 네. 세수에 관한 큰 차이가 났다는 건 그건 전혀 좀 사실이 아니고 세율에 따른 것들은 극히 되게 미미하고 실은 최근에 글로벌 경기와 관련돼서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작년에 엄청나게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법인세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율을 낮춘 뭐 이렇게 부자 감세나 이런 것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법인세 줄어든 건 그렇고 또 양도소득세도 어찌 보면은 그 이제 문정부 때 전 정부 때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 비하면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세수가 좀 준 게 그런 원인이지 이게 세율을 낮추거나 뭐 부자 감세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좀 소명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하는 그런 좀 큰 프레임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분석하시려다 보니까 네.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뭐 부자 감세 부분은 이제 법인세 이제 감소 때문에 그런 뭐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부터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발언 계엄 준비설로 이제 충돌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근거를 밝혀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런 입장이고 야당은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경고성 메시지도 이제 보냈습니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지켜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뭐 방송이니까 좀 절제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생각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SNS나 이런 디지털 세상에 또 이렇게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나 정세시도 되게 높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런 계엄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좀 뭐랄까 되게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좀 이렇게 제안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제안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제보가 있다 이런 어찌 보면은 명확하게 그런 좀 근거도 없이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 실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뭐 계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좀 조장하는 그런 의도 말고는 저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그것도 이렇게 지도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저는 이게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런 계엄령과 관련된 이런 것들로 해서 진짜 국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또 쓸데없이 불안감을 조장하든가 또 괜히 이런 또 정치 공방으로 전체 우리 그동안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렇게 여야 간의 화합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한 명의 뭐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되게 좀 통탄스럽습니다. 예. 네. 어제 그 국회 개원식이 열렸는데요. 임기가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열렸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열린 개원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첫 번째 개원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게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은 불통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22대 정기국회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실은 저도 이제 87년 이후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아픈 역사고 저는 또 이렇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여야 모두 이제 국민에게 되게 죄송한 그런 좀 이렇게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여야가 일부 법안에 일부 이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제 그런 좀 좋은 이렇게 시작이 있긴 했지만 또 그 반면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국회의 상임위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좀 거론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국회 개원 이후에 보면 뭐 방송 장악을 위한 뭐 법안들이라든지 또 이제 저희끼리는 그걸 뭐 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제 파업 조장법 또는 이제 25만 원 현금 살포법 같은 이런 법안들을 이제 우리 여야 간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되게 또 아주 강행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런 것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저는 여야 간의 아직 협치가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씨앗을 틔웠지만 여전히 아직 가야 될 길이 되게 멀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아직까지 어찌 보면은 좀 정상적으로 여야 간의 협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국회의 일은 국회가 우선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정말 협치를 하고 특히 이번에 계엄령 같은 이런 것들이 계엄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뜬금없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보면 그런 여야의 협치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런 우리 어쨌든 노력을 그냥 일거에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또 그런 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먼저 여야 간에 협치의 기반을 좀 만들고 협치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저는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일반 국민분들도 아 정말 정치가 좀 복원되었구나, 여야가 좀 정상적으로 국회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실 때 뭐 그런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은 일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또 막상 또 선서하실 때는 좀 남다른 소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렇죠. 저도 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국회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할 때 되게 개인적인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어찌 보면은 새로운 정치인의 좀 길을 가보겠다. 그리고 정말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의 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바라고 국회에 진출했는데 3달간 실은 이제 선수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거기 있는 한 문구가 정말 되게 제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좀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선서할 때 그런 기분이 드는군요. 다시 한번 정말 초선으로서 초심의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고전에 이제 보면은 요번에 개원식에 평소에는 우리 어떤 행사에 가면은 우리 애국가를 1절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4절까지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4절까지도 되게 오래간만에 불러보면서 가사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워낙 애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 하고 또 이게 화면에 밑에 그 자막으로 또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면서 다시 한번 국익을 우선해야 되겠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지역 국민들과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또 의정 활동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좀 개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 이제 입성하신 후에 1호 법안을 이제 벌써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철도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관련 법안인데요. 아파트 간의 이제 층간 소음도 굉장히 주민들의 그 행복권을 침해하는데 철도 관련 뭐 이런 소음은 정말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그런 고통으로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들고 이것도 굉장히 그 좋은 민생 법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주민들과 그 약속했던 선거 공약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대구역이 제 지역구를 이렇게 동서로 가로지릅니다. 그래서 동대구역과 경부선이 이제 가로지르게 되는데요. 이 경부선 주변에 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 생각보다 이게 하루 24시간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일반 열차부터 화물 열차 그리고 이제 밤에는 동대구역에 기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수선도 하고 수리도 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소음이나 다음에 그 진동도 있고 분진 같은 분진도 있습니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경부선 이 철로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좀 고충이 되게 큰 상황입니다. 큰 상황이어서 지금 실은 올 1월 달에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특별법으로 철도 지하화 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서도 제정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검토와 또 이렇게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일단 그 사이에라도 철로변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그런 이제 소음이나 진동, 분진에 대한 그 피해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주무부처를 좀 정하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할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해를 받는 주민분들에게 이제 뭐 금전적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규정한 법률인데요. 이거 좀 유사하게 지금 군 공항이나 또 공항 인근에 사는 분들은 지금 그 비행기 소음과 관련돼서 네네.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는 철로변에 사시는 분들도 그 이제 공항 주변에 사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 소음으로 인한 어떤 피해에 보상을 제대로 해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 금액도 네. 그 차등으로 그렇죠. 지급을 하나요? 예. 일단 제 생각은 만약에 이 법안이 좀 진행되게 되면 지금 그 데시벨 같은 걸 측정하거나 해서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뭐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철로변으로부터 뭐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군공항도 보면 그 소음 데시벨 측정으로 해서 얼마 데시벨 이상은 뭐 월 얼마, 그 이하는 월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해를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1호 법안으로 그렇습니다. 대표 발의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발의하신 법안을 살펴볼까 하는데 그 전문 분야를 좀 살린 법안입니다. 기업의 연구 개발과 국내 투자 환경 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인데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우리나라 그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실은 제가 이제 기업에서 CEO로 근무할 때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경제를 놓고 보면 결국 국내 기업들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도 놓고 보면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해외로 나가지 않고 또 해외에 있는 대기업들도 국내에 투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결국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로 인한 초격차,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가 글로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려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R&D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D와 인력 육성에 대한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세제상 혜택을 좀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조세 특례 제한법으로 발의를 좀 했고요. 또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생산 거점을 옮긴다든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그 조세상 혜택을 줘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네, R&D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또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또 이제 해외에 나갔던 뭐 개별적인 인력이나 뭐 회사가 다시 국내로 유턴해서 들어올 경우에 또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법안을 이제 하셨군요. 그 미국과 유럽 연합 같은 이제 그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 산업망을 지금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국 산업 자국 중심 산업망 이 부분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고 들었는데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이게 정말 그 좀 현실화해서 우리가 좀 느끼려면 좀 어떤 부분을 더 노력을 해야 됩니까? 먼저 이제 앞에 지금 이제 글로벌 이렇게 경영 환경, 경제 환경이 좀 많이 바뀌는 게 예전에는 글로벌 분업화라 그래서 뭐 어떤 글로벌 회사들이 보면 생산 기지를 뭐 동남아에 두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중국에 두거나 또는 원재료는 남미에서 가지고 가거나 해서 이 글로벌 분업 시스템이 돼 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최근 이제 미중 간의 갈등도 보면은 결국은 핵심 산업들을 자국 내에 이렇게 유치함으로 해서 특정 산업에 있어서 다른 어떤 그런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을 확 좀 벌리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글로벌 선진 국가들의 큰 틀의 움직임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이제 자국 중심의 생산망들을 자국 영토 내에 구축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실은 각 국가들마다 자국 영토 내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 보조금 또는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도 미국 내에 반도체 기업들 투자할 때 보조금이나 혜택 같은 것들도 많이 두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또 이렇게 반대해서 자국 내에
그런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자국이 직접 육성하고 자국 내에 그런 이제 기술 수직 계열화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보면 그동안 이제 수출로 먹고 산 나라였는데 이렇게 선진국들이나 중국 같은데 결국 이 국가들이 자국 내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의 수출 시장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럼 결국 우리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수출하려면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첨단, 되게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결국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해외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산 원가가 싸다는 이유로 동남아에 나가 있는 회사도 있었고 또 중국에 나가 있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한국 내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이 보면 제조업의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조업 기술 같은 것들에서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기술력을 한국 내에 내재화하는 것들이 앞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턴 기업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나 꼭 돌아오지 않더라도 글로벌 다른 나라의 국가들도 한국이 정말 제조업 강국이고 한국에 가면 미래 첨단 산업들의 어떤 제조 기지로서 정말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저는 결국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 몸담으셨던 글로벌 기업 또 당사자였던 만큼 이런 법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꼭 만들고 싶은 법안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제가 좀 전에 발의했던 그런 법안들에 더해서 결국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한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면 국내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이렇게 좀 많이 없애는 게 또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제가 이제 민간 기업의 CEO로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규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가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한국에 활발하게 재투자하거나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려면 결국 그런 규제들을 없애고 한국이 투자의 최적지다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 앞으로 좀 더 공부해서 그렇게 이제 규제를 없애는 그런 법안들을 좀 많이 발의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를 많이 이제 없애서 더 이제 좀 세계적으로 경쟁력도 갖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모험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그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많습니다. 제가 CJ 제일제당에서 일할 때 국내에 이렇게 투자하려고 보면 특히 미국이나 싱가포르이나 이런 데는 그런 투자와 관련된 제한들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규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22대 국회에서 좀 이루고 싶은 정치적인 목표가 어떤 게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저는 아무래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 고민할 때 좀 새로운 정치인 어떤 그런 좀 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결국 저는 이제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로서 정말 좀 아주 깨끗하고 또 일 잘하는 이런 국회의원이 좀 한번 되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좀 포부가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성이 기업 경영자로서 이렇게 이제 기업과 관련된 또 경제 경영과 관련된 이런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2심에도 많은 경험과 경력이 있으신 덕분인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그 편안한 그런 그 인상 덕분에 그냥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인터뷰를 진행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윤석 의원을 모시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과 예결위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4년 동안의 의정 활동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의 화두였던 뉴라이트 역사관을 비롯해 장남의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쟁점이었는데요.
국회 운영위 소속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오늘 인사청문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상대로 안 후보자의 역사관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앞서 자신이 이제 그전에 썼던 저서에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기재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오늘 그 운영위 위원으로서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 역사관에 대한 검증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8자로 줄이자면 묵묵부답 꿈뻑꿈뻑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 국가인권위원장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역사관 문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대답할 수 없다. 이를테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최혜병 그 과정의 수사 외압에 대한 인권위에 대한 진정이 들어갔을 때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각 처리했던 그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인권위 내부의 문제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는다라거나 가령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지만 현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진화론에 대해서 신념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창조론과 비슷한 수준의 신념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창조론을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어울리지 않고 인권위원장에게 기대되는 면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비롯해서 아파트 장남 편법 증여 의혹 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민주당 국회 운영위 위원들 견해는 좀 어땠는지 궁금하고 이게 의혹이 좀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아쉽게도 가장 중요한 서류들, 이를테면 증여세 관련 그리고 어떻게 매입자금 당시 출처 같은 것들이 오늘 아침에야 이제 두꺼운 서류로 제출이 됐습니다. 심지어 서미화 의원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리로 변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로 받아서 잘 파악을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2018년 10월에는 5일 간격 사이에 2번이나 전입신고를 한 일에 대해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첫 아들이 결혼이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해서 조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규명이 되었는가라는 좀 의심도 남았습니다. 네네. 최근에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준비설 이제 발언을 한 이후에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이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괴담 선동이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사실상 이 계엄령이라는 이름이 아주 낯설어야 하지만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했었고 실제 문건으로 확인된 바가 있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이라 불리는 이 충암고 라인이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요직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뭐 이런 좀 약간 과한 표현 등 이런 부분 등이 좀 나와 노선이 다른 정권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의심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 두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비밀리에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떠올려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 확실히 있고요. 게다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를 미리 혹시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던가 면책 특권 같은 것들에 대한 제한 시도가 정전 등장한다는 것 역시도 계엄령 관련한 민주당의 의혹에 오히려 더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나 좀 정부가 신뢰를 잃었길래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가라는 반응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춘문예 의원님께서 이제 삼관왕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시나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정말 귀에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강유정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